그런데 한편 뭉크가 독일 화단에 충격적인 이슈를 던지면서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전시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93년부터 생의 프리즈라는 연작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의 프리즈를 두고 뭉크는 삶과 죽음과 사랑에 관한 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랑의 시작에서부터 소멸, 그리고 인간이 겪는 불안과 죽음같이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시리즈의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뭉크의 생의 프리즈 연작 가운데 뭉크의 기념비적 작품이자 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바로 이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규. 절규입니다. 와. 저게 1,300억이 넘는다는 거죠. 이거 말고 이제 요거랑 똑같이 생긴 파스텔 스케치였거든요. 오일 스케치였거든요. 얘는 아마 값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절규라는 작품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그냥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진짜 공포? 그렇죠. 절규는 현대 미술사에서 엄청난 화제와 영향을 미친 작품인 만큼 이를 둘러싼 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규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있어요? 먼저 절규 속의 패닉 상태처럼 보이는 이 앙상한 모습의 남자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규를 하고 있는 걸까? 뭘 보고 절규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뭉크가요, 해질녘에 한 언덕을 산책하다가 문득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이 그림에 담아낸 거거든요.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아니면 전쟁 아닌가? 환영을 벗다든가. 이때 뭉크가 구체적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었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해가 질 무렵 나는 두 친구와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피처럼 빨갛게 변했다. 극도의 피로를 느낀 나는 멈춰서서 난간에 기댔다. 불의 혓바닥과 핏물이 검푸른 피오르 해안을 따라 퍼져갔다. 내 친구들은 공포에 몸을 떨며 뒤처진 나를 남겨두고 계속 걸어갔다. 그때 나는 거대하고 무한한 자연의 절규를 들었다. 되게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뭉크가 남긴 글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요. 절규 속의 남자는 이 남자가 절규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연에서 갑자기 비명을 들은 거예요. 그 비명을 듣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귀를 막아도 비명 소리가 멈추지 않고 그림을 보면 남자의 어떤 절규가 눈과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서 마치 온 세상이 절규하는데 그게 내 몸까지 뚫고 들어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가 지고 있는 노을의 풍경이 피처럼 보였고 그 자연이 절규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네요. 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죠. 아, 귀를 막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렇구나. 구진 선생님, 그 당시에 뭉크의 그런 정신적 상태가 어땠던 거예요? 공황 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메모를 보면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이 평범한 상황을 공포스럽게 핏빛으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공황 발작의 증상 중에 하나고, 공황 발작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지럽고 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멈춰서서 난간에 몸을 기댔다도 아마 공황 발작의 그런 증상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메모뿐만 아니라 뭉크가 살아생전에도 계속 두통이나 어지러움, 현기증을 평상시에도 많이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뭉크는 불안장애의 일종인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뭉크의 역작인데 이 절규가 발표됐을 때 당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미 조금 스타가 됐으니까 스타의 작품은 다 좋게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집에 걸긴 좀 그럴 것 같아. 맞아요. 이번에도 뭉크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요, 단순히 혹평이 아니라 정말 작가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네. 한 번은 절규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한 의대생은 뭉크가 미쳤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물이다. 이런 화가는 그렇게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더는 그림을 못 그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외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이런 논란거리를 만든 작품 절규에는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그 뭐죠? 비밀은 절규의 배경이 된 노르웨이의 실제 장소와 연관이 있거든요. 실제 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저기서 실제 노을을 보면 정말 저렇게 보여요. 아, 이제 노을이 지나 보다. 네, 이 에케베르크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케베르크 언덕을 뭉크가 절규에서만 그린 게 아닙니다. 와, 저기 자주 갔나 보다. 오. 절망, 절규, 같은 장소구나. 불안입니다. 비슷해. 네. 이렇게 절망, 절규, 불안이라는 작품 배경이 모두 에케베르크 언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무슨 문제지? 뭉크는 절규의 배경이 된 에케베르크 언덕을 강박적으로 계속 그려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에케베르크 언덕. 에케베르크 언덕을 계속 그렸어. 아, 정답. 네, 규현 씨. 그리기 쉬워서. 아,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에케베르크 언덕에 가족이 묻힌 거예요. 와, 정말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요? 아,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서 장례식을 했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안 했어요. 정답. 네, 지원 씨. 거기서 장례식을 한 거야, 가족이.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가족장이었어. 아, 정답 안 했어요. 정답 안 했어요. 바로 이곳에서 가족들의 장례식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가족들이요. 어. 뭉크의 어머니, 누나, 아버지의 장례식이 차례로 치러졌고요. 여동생 라우라가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했던 병원도 에케베르크 근처였습니다. 아, 아니 교수님 설명 듣고 나니까 왜 저기서 절규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쵸. 가족들의 장례식이 있었던 본인일 곳이고. 수도 있겠네. 네. 이 에케베르크 언덕은 뭉크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뭉크가 이곳을 배경으로 삼아서 강박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아, 그랬구나. 와, 진짜. 아, 저기서 발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절규 속에는 또 100년이 넘게 풀리지 않았던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미스터리는 뭉크가 절규를 발표하고 나서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04년에 절규의 한쪽 귀퉁이에서 심상치 않은 의문의 아주 작은 낙서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어? 낙서? 또 뭐야?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 와. 근데 저거를 누가 썼다는 거예요? 절규가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낙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뭉크를 싫어한 어떤 관람객이 뭉크가 미쳤네 이러면서 작품을 훼손하려고 이제 일부러 거기다 써 넣었다라는 추측이 정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 시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2021년에 낙서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우와. 누구였을까요? 본인. 정답입니다. 낙서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림을 그린 뭉크 자신이었거든요. 너무 소름이야. 네. 그래서 2021년 오슬로 국립미술관에서 적외선 촬영 기법을 통해 필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뜨게 됐고요. 기존에 남겨진 뭉크의 필체와 비교를 해보니 이건 99.9% 뭉크의 필체가 확실하다라고 와. 현재 결론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뭉크가 자기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절규를 그리고 나서 뭉크가 그때 느꼈던 심경을 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거의 미쳐 있었다. 광기에 대한 공포가 비틀린 고개를 쳐들던 시기였다. 피 속에서 자연이 절규하고 있었다. 나는 한계점에 와 있었다. 엄청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시기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뭉크 자신도 내가 그냥 광기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작품에도 그런 낙서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미친 사람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우울과 불안의 감정에 시달렸던 뭉크가 유달리 집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립니다. 집착.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던 뭉크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이 행동을 하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작품이 팔릴 때마다? 네,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게. 좀 특이한 행동이죠. 정답. 네, 규현 씨. 작품 팔았잖아요. 네. 팔았는데 그 앞에 찢어버려요.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그럼 돈을 내뱉던지. 오답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정답. 네, 혜성 씨.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자기 작품의 복제본을 만들어놔요. 정답이? 정답입니다. 그림이 양아치네. 양아치 팔았는데. 수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또 만들어. 가치를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림이 팔리면 그 그림을 다시 그리는 왜 거예요. 그러는 거야,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죠. 또 팔라고? 아니요. 재팔라고 하는 건가? 이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애착. 자기 작품에 갑자기? 집착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팔리면 또 하나를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절규도 여러 버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절규가 많은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많아요? 계속 팔렸나 보다, 결국가. 석판화도 있고 파스텔, 크레용, 그리고 잘 알려진 유화 버전이 있고 드로잉, 와. 템페라 이런 버전까지 다양한 절규의 버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다 뭉크가 그린 거야? 네, 저는 뭉크가 이런 작품을 그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승화라는 방어 기제라고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나의 힘든 어떤 갈등이나 어떤 슬픔을 예술 활동을 통해서 달래기 위한 거를 승화라고 하는데 뭉크는 내가 이런 불안이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절규 같은 그림은 반복적으로 그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아픈 기억만 많이 그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억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니까. 게다가 뭉크는 자기의 작품이 팔리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팔려나간 자기 작품을 막 그리워해서 이미 그림을 구입해간 사람에게 가서 그림을 다시 빌려오기까지 했다고 하죠. 와. 자기 작품과 분리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이 세기의 걸작이 이 대단한 명성 때문에 예기치 않은 순환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절규가요, 사실은 2번이나 도난을 당합니다. 에?
첫 번째 도난 사건은요. 1994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던 유화 버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야, 이걸 누가 훔쳐갔냐? 어? 이때 CCTV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뭐야? 아? 저걸로 타고 올라간다고요? 와, 저거 뭐 허술하다. 진짜 허술하네.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뭐야? 어머 어머. 뚜벅뚜벅 그냥 갖고 나간 거? 보신 것처럼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그림을 벽에 고정하는 와이어를 딱 끊고 순식간에 그림을 떼서 도망을 갔는데 요렇게 다 하는데 고작 1분 정도 50초가 와. 걸렸다고 해요. 자주 해봤나 본데요? 그 연습했겠죠, 집에서. 게다가 범인들은 쪽지까지 남겨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쪽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조롱의 메시지를 남길 여유까지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도슨트님, 이 관리가 너무 어수선한 건 저렇게 귀한 작품인데. 이날 경비가 새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안이 뚫리면서 경보가 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도둑이 침입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야라면서 경비가 직접 경보를 꺼버립니다. 바보 아니야? 멍청한 것들 아니야, 저거? 아무튼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오슬로에서는 어떻게든 작품을 다시 되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암거리 시장에 작품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수집가가 있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수사를 통해서 범인이 잡히기는 하는데요. 와. 그때 당시 노르웨이 갱 단원 범인이었다라고 최종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오래 살겠다. 아, 그랬구나. 자, 그런데 첫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2004년 8월에 또 두 번째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또 이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또 대체 어떻게 도난을 당했는지 영상을 또 한번 보실까요? 영상이 또 영상이 꼭 있어요. 이건 더 황당합니다. Norway. Authorities say 2 or 3 armed masked men burst into the Munch Museum in Oslo in broad daylight and took the paintings as visitors 진짜 watched. 대낮에? Both works are by Edward Munch, including his masterpiece, The Scream. A photo taken by a witness outside the museum appears to show the robbers walking to 네, a 저렇게 getaway 보이구나. car with the paintings in hand. A man coming forward with a black guard over his mouth and nose. And he was pointing it at everybody to get down, and he was 총을 protecting 들고 the person who was on the inside taking the paintings off the wall. 와, 진짜 황당하다. 94년도에 걔네 둘 아니에요? 다시 온 거 아니야? 그 보신 것처럼 2004년 8월 22일 오전 11시 10분이면 미술관 한참 사람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슬로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이제 작품 한참 감상하고 있는데 검은 복면으로 무장한 괴한 2명이 나타나서 총으로 위협을 하더니 순식간에 절규를 떼어간 거예요. 이때 범인들이 가져간 거는 절규의 템페라 버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노르웨이 갱단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와, 좋은 건 알아가지고. 네, 범인이 잡히긴 잡혔어요. 2년 만에 경찰이 작품을 되찾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갱단의 보스가 자기의 사면을 조건으로 이 작품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 작품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크의 절규는 여러모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역사적인 명작으로 남았습니다.